네, 이어서 멀티노미널 나이브 베이지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넘파이를 임포트해 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와 같이 어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어레이를 랜덤한 숫자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위에 두 줄을 수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코드는 앞서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 등에서 배우신 바가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구글링을 통해서 채워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략히 뒷부분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 6 by 5로 만들 수 있도록 5 미만의 숫자가 진행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0부터 4까지가 랜덤하게 이 6 by 5의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 해봤더니 다음과 같이 피처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에 딱 두 개만 선언되어 있을 때는 3,4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3,4가 아니라 3, 4, 0, 1, 3 이렇게 다양한 피처가 있을 수가 있죠. 다양한 어떤 좌표처럼 다양한 특성들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면에 도식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레이블을 1부터 6까지 선언한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하여 레이블 1부터 6까지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피처 이 셋이 있을 텐데, 이 피처 셋에서 첫 번째 피처만, 그러니까 아까의 x, y 중에 x 값만 이 0번째죠. 이 0번째 인덱스에 존재하고 있는 숫자들을 x로 선언을 하고, y는 레이블을 한번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 2, 3, 4, 5, 6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y축에 있고요. 이 y축에 대해서 각 피처의 x좌표, 이 x좌표가 3, 0, 1, 3, 4, 1이 될 텐데요. 3, 0, 1, 3, 4, 1이 되겠죠. 이렇게 화면에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해당 x좌표에 이 레이블이 딱 겹쳐서 찍혀야지만이 이것이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잘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sklearn 쪽으로 라이브 베이지를 갖고 옵니다. 멀티노미널 라이브 베이지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CLF라고 하는 우리가 임의의 어떤 이름을 선언한 다음에 피팅을 해줍니다. 피처를 레이블에 피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한 다음에 이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 셋을 하나 정해줍니다. 원래는 앞서서는 그 테스트 셋이라고 따로 제가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이 아까 만들어 왔던 셋들 중에 하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0, 1, 2, 3 이 인덱스 3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셋을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활용되었고, 이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선언된 것을 한번 프린트 해봤더니 맞네요. 3, 4, 2, 4,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레이블은 무엇이었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게 됐는데요. clf.predict 라고 해서 이 set validation input을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레이블이 4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까 인덱스 0, 1, 2, 3에 해당하는 여기가 레이블 따졌을 때는 1, 2, 3, 4, 5, 6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4였죠.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아까 x좌표가 3이었는데 3인 것 중에서 나머지 이 데이터 4242를 이용해서 이 레이블이 1이 아니라 4라는 것을 우린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X좌표만 있었다고 하면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구분해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것은 출력만 이렇게 화면 플랫만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뒤에 2, 3, 4, 0, 1, 3이 다 있었기 때문에 3, 4, 2, 4, 2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레이닝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것을 발리데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고요. 이런 발리데이션 셋을 이제 완성해서, 그러니까 발리데이션 셋으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최적화된 패러미터를 가지고 나중에 아예 새로운 테스트 셋에다가 우리는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화면에 플랫되도록 제가 지금 만든 것인데요. 그래 봤더니 기존의 원래 피처들을 화면에 레이블을 Y축으로 해서 플랫했을 때 동그라미로 플랫했잖아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플랫했었는데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플랫돼 있던 것을 이번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됐던 레이블을 Y축으로 그 당시에 0번째 데이터를 해봤더니 3,4로 잘 중첩되게 클래시피케이션 해놓은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 멀티노미널 같은 경우에 이제 심지어 지금 숫자로 했지만 노미널 해서 네이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word to back 해서 이 벡터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것도 멀티 노미널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이런 피처들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식화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탄탄하게 잡아놓고 나중에는 조금 상상을 통해서 혹은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의 3D 기법이라든가 조금 더 하이 디멘셔널하게 표현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런 우리는 추정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연구를 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머신러닝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에 대해서 사실은 머신러닝 초반의 소개 부분에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회귀라고 불렸는가? 혹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것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는 Gradient Descent Ba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말하면 경사도의 이런 감소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한번 뒤에서 정확한 명칭을 알아보죠. 바로 경사에 하강하는 법이다. 그렇게 명칭을 지었고요. 실제값과 학습된 모델 예측치의 예측값의 오차를 최소화해 가면서 우리는 파라미터를 조정해 갈 것입니다. 이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validation set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훈련할 때 찾은 최적 파라미터로 진짜 새로운 테스트 셋에서 분류를 해보게 됩니다. 자, regression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락실 입력 버튼을 X라고 하고 화면의 움직임, 변화를 Y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버튼이 하나, 둘, 세 개가 원래 있었고 거기 하나가 추가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거를 1, 2, 3번이라고 하고 3이라고 숫자를 매겼다고 하고 마지막 거를 0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왼쪽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X셋이 있고 Y셋이 있고 이 가운데에 어떤 펑션이 있겠죠. 자, 이 오락기 펑션, 이것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인데 이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다음과 같이 1차 함수로 가설을 세웁니다. h라고 hypothesis라고 말을 하고 어떤 입력 버튼 xi에 대해서 weight를 곱해주고 bias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번
우리는 가정 초기값을 넣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w를 1이라고 하면 그리고 b를 0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x는 y, y는 x, 즉 입력이 바로 출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여기 노란 점선과 같이 이렇게 잘 안 보이실까 포인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y는 x라고 하는 선에 우리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실제 값을 알고 있죠. 무엇이냐?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왔다.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5가 나왔고 3을 넣었을 때 7이 나왔다라고 하는 우리 경험값을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을 넣으면 왼쪽으로 움직였고 2를 넣었으면 위로 움직였고 3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이렇게 우리는 이동값을 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1, 2, 3과 다르게 오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에는 코스트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제곱을 평균한다고 각각 제곱을 평균해서 보통 많이 구하는데 이것이 왜 코스트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값 1, 0으로 가정했을 때 코스트 값이 계산을 직접 해왔더니 각 오차를 제곱하고 2, 3, 4를 제곱하고 세 가지였으니까 하나 나눠주고 나면 이런 코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으로 가설을 w는 0으로 b는 그대로 놔두게 되면 x값과 관계없이 모든 값이 0으로 나오는 이런 여기 노란 점선에 따르는 이런 x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의 오차는 어떻게 될까요? 3, 5, 7의 제곱이 되고 그걸 똑같이 나눠주고 나면 아까 값이었던 3분의 29에 비해 2.8배인 3분의 83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가정값을 한번 바꿔봤는데 오히려 나빠졌죠. 즉 우리는 코스트가 증가해버리는 나쁜 예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h값 wx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에서 실제 값을 빼면 어떤 하나의 수치가 나올 것이고 이것을 제곱한 것 그것을 평균시키면 바로 코스트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일반화된 코스트 값이 이렇게 각각의 이런 웨이트 값에 대해서 아까는 웨이트가 1이었는데 지금 웨이트 0으로 했더니 나빠진 예를 보았는데 코스트가 더 증가하는 요금이 더 증가하는 나쁜 예를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W 값을 넣어도 이렇게 각각의 코스트가 계산이 되겠죠. 바로 아래 볼록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볼록 곡선 여기서 기울기가 이제 도출이 가능하게 된대요. 우리의 임무는 정확한 모델링입니다. 즉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죠.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이 실제와 가장 가깝길 바라죠. 0에 가깝길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라고 부르는데 즉 이 아래 볼록 곡선에서 경사가 점점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져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 0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가장 낮은 경사를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서는 최소가 코스트가 0이 됐지만 다른 예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볼록 곡선이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스트가 이제 최소가 0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래 볼록 곡선의 이 경사도가 사실 우리가 2차원 그래프로 보면은 기울기죠.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지점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경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냐? W만이 지금 이 함수에 있는 게 아니죠.
B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W, B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내야 되고, 그때의 경사, 기울기가 아니라 경사가 최소가 되는 그곳을 향해서 하강을 시켜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와 같이 되는 거죠. W가 최소가 되고, W가 그리고 B가 함께 움직였을 때 가장 최소가 되도록, 경사가 최소가 되도록 되는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때의 커스트 값이 바로 우리의 최종 최소 비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루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정보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은 어떤 함수일 것이다.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y는 x 이렇게 하나 예를 들 수 있고, 하나는 y는 0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이런 가설들을 통해서 비용을 계산해 내죠. 그랬을 때 이런 비용으로부터 경사가 확인이 됩니다. 이게 커스트 그래프로부터 경사가 확인이 됩니다. 이때 바로 편미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편미분이 과연 최소값을 알려주는 편미분값인가 라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갑니다. 바로 W와 B를 업데이트 하는데요. 이때 업데이트하는 양이 다음과 같이 곱해져서 W로부터, 원래 W로부터 변화된 새로운 W가 선언되게 됩니다. 이렇게 쭉 루프가 계속 되게 되는 건데요. 언제까지 되냐?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커스트가 최소가 될 때까지 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최소라는 것이 판단이 서게 되면 오락기 모델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 W는 2로 가고 B는 1로 간다라는 것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아까 입력들 기억나시나요? 네, 1, 2, 3이었고 그 출력은 3, 5, 7이었잖아요. 즉 1 넣었을 때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사실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새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펑션을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2x 플러스 1 이렇게 도식화가 가능하죠. 이때 아까 모르고 있었던 보라색 버튼, 그것을 0 버튼을 입력해 보지 않아도 0을 넣으면 1이라는 출력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펑션, 우리가 가설했던 그 펑션에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근접해 간다 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평범함으로의 회귀 이렇게 불린다고 키와 몸무게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점점 알아가기 위해서 배워갈 때 러닝 스텝을 바로 알파라고 하고요. 이때 반복하는 이터레이션, 얼마나 반복해서 이것을 수행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다양한 언어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코스트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번 나중에 알아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게임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예상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게임 안에서 계속 게임을 이어가지 못하고 소위 말해 죽게 되죠. 캐릭터가 에너지를 잃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동전을 넣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계속 이 게임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머신러닝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고, 그게 틀리면 틀릴수록 우리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걸 할 때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지만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좋은 컴퓨터, 워크스테이션들을 우리는 대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즉, 머신러닝,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코스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코스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외우시기 편하도록 저는 오락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게임에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틀리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 틀리면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이 회귀의 사례가 무엇인지 실제 한번 추측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